어머니 윤정이는 도시 작은 골목 끝자락 오래된 건물 3층에서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도시 한복판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인근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줄지어 다니던 그 학원은 언제나 칼 같은 레슨 시간과 싸늘한 예술적 품위로 유명했다. 그 여름 12살 정우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그 학원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손엔 누군가가 물려준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었고 땀이 배어 손잡이가 축축해질 정도로 그 악기를 꼭 쥐고 있었다. 정우는 그 학원에서 윤정이를 처음 만났다. 어딘가 날카로운 분위기였지만 수업 시간에만큼은 아이들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정확히 부족한 음정과 잘못된 활의 각도를 짚어내던 그 여자는 무뚝뚝하지만 미묘한 끌림을 주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곧 보육원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이곳도 떠나야겠구나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레슨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어느 날 윤정이는 그의 레슨이 끝난 직후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내가 데려갈게. 그 말은 마치 무심한 듯 들렸지만 정우의 가슴 어딘가에 한기처럼 스며들었다. 그렇게 그는 그날부터 윤정이의 제자가 아닌 양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곧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다. 윤정이의 집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형 재민은 입시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얼굴의 고등학생이었고 막내 재호는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애초에 정우를 경계하는 눈빛이 선명했다. 윤정이는 형식상 정우를 우리 집 막내라 소개했지만 식탁 위 반찬수부터 가족 사진 구도까지 정우는 언제나 바깥에서 온 아이로 존재했다. 윤정이 역시 거리감을 뒀다. 너랑 나는 바이올린 하나로 인연 맺은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단정하고 차가웠고 정우는 그 말 뒤에 숨은 어떤 진심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조용히 웃음을 줄이고 존재감을 접은 채로 자라나야 했다. 정우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입시 한 번에 붙은 형들과 달리 그는 형편도 집중력도 기회도 부족했다. 고3이던 해에는 어머니가 갑작스레 레슨을 중단하면서 집안 수입이 뚝 끊겼고 넷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정우는 입시 좀 미루는 게 어때? 그 말은 부탁이 아닌 결정이었고 정우는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1년을 학원 아르바이트와 레슨 보조로 보내며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 악기줄을 감아주고 오선지를 복사하고 늦은 밤엔 학원 화장실 바닥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준비했다. 새벽마다 혼자 교회 지하실에서 연습했고 고장난 활을 직접 손보고 나무가 조금 휘어진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렇게 5번 입시에 도전한 끝에 정우는 지방 국립대의 음악교육과에 합격했다.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독립을 맛봤고 대학원까지 이어진 전공은 그에게 음악 이외의 세계 교육, 아이들, 그리고 삶을 가르치는 일로 길을 열어주었다. 졸업 후엔 작은 중학교에 들어갔고 이후엔 교사 임용 시험을 통해 서울 근교 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교단에 서면 제자들의 손가락을 살펴보고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바닥을 더듬던 소년의 손이 지금은
분필을 쥐고 있었다. 그 사이 형 재민은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회사 생활 몇 년 만에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낀 그는 부동산 자산 관리에 눈을 돌렸고 이후엔 부모 명의의 작은 건물들을 관리하며 꽤나 여유로운 삶을 누렸다. 말은 항상 똑 부러졌고 숫자 계산엔 밝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늘 무심한 사람이었다. 둘째 재호는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의사였다. 처음엔 소아과를 지망했지만 그보단 수입이 나은 성형외과로 진로를 틀었다. 그는 이따금 인터뷰 기사에 얼굴이 나오기도 했고 SNS에선 화려한 병원 인테리어 사진과 외제차를 자랑하는 삶을 공유했다. 명절에 잠시 들를 때도 어머니의 손보다 거실 스피커 음질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어느 겨울 윤정이는 계단을 내려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처음엔 단순한 타박상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 심각하다며 입원을 권했다. 입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기 시작했고 문득문득 정우의 이름을 정호야 혹은 그 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우는 처음엔 피로 탓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CT 촬영 결과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는 의사의 말에 망연히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즈음 정우는 교사 생활 17년 차였다. 진급 심사에 들어가야 할 시기였고 지도하던 학생들이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 소식을 알려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퇴직서를 직접 들고 교무실을 찾아갔고 차장 교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병세가 그렇게 심하신가요? 정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그것이 누구의 인생을 정리하는 서류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교사에서 간병인이 되었다. 하루 4번 어머니의 몸을 돌리고 식사는 미음으로 직접 만들어 넘겼으며 욕창 방지를 위한 자대 변경과 밤중 기저귀 교체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형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가끔 연락이 와도 통화 내용은 병원비 분담이나 어머니가 쓰던 집의 명의와 잔액, 그리고 나중에 증여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해 두자는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정우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넌 왜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니? 사람 구실은 해야지. 정우는 그 말에 얼굴을 찌푸리지도 웃지도 않았다. 대신 일어나 조용히 옹기를 식히던 미음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뒤돌아선 그의 등에 어머니는 다시 말을 잇지 않았다. 어머니 윤정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정우는 장례식장 가장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국화꽃이 놓인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머리카락과 날렵한 눈매를 지니고 있었지만 정우에게 그 사진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정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끝내 엄마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손등만 조심스레 쥐고 있었다. 장례식은 짧고도 무표정하게 진행되었다. 하객은 그리 많지 않았고 형 재민과 재호는 손님을 맞이할 때조차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었다.
울음 한 점 없이 그들은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였고 공손한 인사 뒤엔 곧 서류 봉투를 챙기듯 바쁘게 움직였다. 장례가 끝나고 흩어지려는 조문객들 사이로 변호사 차림의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제들은 이미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 변호사를 빈 상주실 한편으로 안내했고 곧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다. 흰색 봉투가 조심스럽게 찢기고 변호사의 입에서 윤정희의 마지막 의지가 또박또박 읽혀 나왔다. 장남 재호에게는 강남 소재 아파트와 예금 15억 원을, 차남 재민에게는 경기도 소재 토지 지분과 예금 10억 원을 남긴다. 잠시 뒤를 이은 말은 모두의 숨을 잠깐 먹게 했다. 그리고 양자 정우에게는 내 바이올린을 남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사전에 예고된 결과라도 된 듯 형들은 미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조용히 뒤쪽에 놓여있던 케이스를 들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12살 되던 해에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악기였다. 다소 휘어진 나무 손잡이, 낡은 가죽 덮개, 속에는 여전히 손때가 묻은 송진과 함께 작은 악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형들은 유산의 수치와 등기 처리에 대해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정우는 그 소란 속에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은 채 검은 케이스 하나만을 들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고 정우는 먼지 앉은 케이스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정우는 장례식 다음 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쓰던 휠체어가 조용히 벽에 기대서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정우가 마지막으로 끓였던 미음 그릇이 말라붙은 채로 놓여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흐리고 낡은 벽지를 따라 번졌고 정우는 말없이 거실 한복판에 케이스를 내려놓았다. 케이스는 오래돼 있었지만 닫힌 경첩은 단단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윤정이가 생전 가장 아꼈던 체코산 바이올린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광이 다 벗겨진 바디, 까맣게 변한 송진 자국, 활 끝에 해진 말총까지 그대로였다. 정우는 천으로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끼는 손등으로 다뤄야 해. 사람 만지듯이라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정우는 바이올린의 F구멍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접힌 종이 조각이 안쪽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의 먼지나 실밥이 아니었다. 이상한 예감에 그는 핀셋을 가져와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종이는 오래된 것처럼 바스라질 듯 얇았고 햇빛에 비추자 얇은 획 하나하나가 반투명하게 드러났다. 종이에는 고운 글씨체로 단 한 문단만이 적혀 있었다. D-27관 8월 12번. 내가 떠나면 그곳을 먼저 열어보렴. 그 안에 내 마음을 남겨두었단다. 정우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D-27관이라는 숫자와 문자 조합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조심스레 종이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다. D-27관 8월 12번 그것은 오시림 납골당의 실제 위치 표기 방식이었다.
윤정이는 생전에 자신의 마지막 자리를 이미 정해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알았다. 단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 마음을 남겼다는 말은 정우의 머리 위에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기 시작했다. 정우는 다음 날 새벽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종이 쪽지를 다시 접어넣고 조용히 외투를 챙겨 나섰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오호시립 꼴당은 안개가 가득 낀 고속도로를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야 닿는 외진 언덕 위에 있었다. 차에서 내려 발을 딛는 순간 아스팔트 위로 펼쳐진 잿빛 하늘과 정적이 그를 감쌌다. 이른 시각이어서인지 사람 하나 없었고 건물 전체가 감정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처럼 느껴졌다. 접수처에 가서 D-27관 8열 12번이라 말하자 안내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윤정희님 이름으로 등록된 유골함 맞습니다. 다만 이 칸은 살아생전 분양하신 거고 실제 유해는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으며 분명 유골함은 형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 그 유골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는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 안내를 받은 뒤 관람실을 따라 걸었다. D-27관은 제법 깊숙한 구역이었다. 7열을 지나 8열 12번. 그 자리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검은 글씨로 윤정이라고 쓰인 명패,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국화조화 하나. 그러나 유골함의 내부는 기이할 만큼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다시 한번 손잡이를 눌러보자 딸깍하는 마찰음과 함께 조그만 철제문이 열렸다.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을 뻗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밀어넣자 차가운 금속판 안쪽에 작은 무게가 느껴졌다. 거기엔 사람의 재가 아닌 작은 갈색 가죽 파우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가죽은 손때가 묻은 듯 오래됐지만 단단하게 봉합돼 있었고 그 안엔 얇은 A사 서류 봉투와 함께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비밀 신탁 문서 정우 외 타인 열람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 손편지에는 낯익은 필체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윤정희의 것이었다. 정우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뒤에야 이런 흔적을 남긴 걸까?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를 이제 막 감당하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편지는 얇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씨체로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여느 악보의 첫 마디처럼 윤정희의 글씨는 흐트러짐 없이 정우의 시선을 이끌었다. 정우야. 단 3글자. 그러나 정우는 그 이름이 편지의 첫머리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한참 동안 숨을 멈춘 채 앉아 있어야 했다. 살아생전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어떤 거리낌이 있었다. 정우야라고 부르되 거기엔 어딘가 낯선 정적이 섞여 있었고 그마저도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를 굳이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너를 우리 집에 들이던 날 나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단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계속 묻더라. 당신 자식은 몇이에요? 나는 끝내 너를 자식이라 말하지 못했지. 정우는 고개를 살짝 떨궜다.
그 문장들이 눈앞에서 말을 걸듯 밀려왔다. 살아온 내내 마음속 한 귀퉁이를 시리게 만들었던, 그러나 누구에게도 꺼내 말한 적 없는 감정이 문장 너머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대신 너는 내가 가장 오래 함께한 가족이었다. 정우는 그 문장을 다시 천천히 읽고 두 손으로 종이를 접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심스럽게 놓인 두 번째 서류를 펼쳐들었다. 겉표지는 법무법인 명의로 봉인된 비공개 신탁계약 문서였다. 그 속엔 시가 42억 원 상당의 서울 도심 상가 지분, 예금액 15억 원이 기재된 비밀신탁 계좌, 정우 명의로 이미 변경 완료된 보험증권과 부동산 등기 서류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자산은 비공개 독립 관리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수익자도 오직 정우 한 명뿐이었다. 법적 효력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었으며 형 재민과 재호는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정우는 손끝으로 서류 귀퉁이를 천천히 만지며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을지 생각했다. 무심하고 단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자식이라는 단어를 마지막까지 준비한 손으로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어머니 집의 거실엔 먼지 냄새와 낯선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고 오래전 어머니가 손수 붙인 레이스 커튼이 바람결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 재민은 고무장갑을 끼고 서랍을 정리하다 말고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재호는 반쯤 열린 벽장의 상자 안을 뒤지며 슬쩍 물었다. 엄마 생전에 보험 같은 거 뭔가 준비해 놓으신 건 없을까? 그 말은 명확한 질문이라기보단 누군가 이어주기를 바라는 탐색이었다. 재민은 마침내 손을 멈추고 말없이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보며 일부러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우, 너 혹시 뭐 받은 거 없냐? 재호는 그제야 말없이 눈길을 옮겨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이미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유언장이 낭독된 날부터,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말없이 자신을 돌아봤던 그 날부터 그는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다. 정우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더니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형들을 바라봤다. 그냥 어머니 바이올린이요. 한 문장. 그러나 그 안엔 설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미조차 감춰져 있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엔 형들이 도달할 수 없는 벽 같은 것이 서려 있었고 그 말은 마치 그 이상은 당신들이 묻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재민은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단 걸 알고 있었지만 더 물었다간 자신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질 것 같았다. 재호도 잠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의심은 있었고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은 무언가를 정우만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 사람은 너무 늦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형들은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정우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흘려보낸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침묵이 서로를 덮었고 이제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음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정우는 묻지 않는 이들과 말하지 않는 자신 사이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의 곁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물려준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상가 건물 일부를 개조한 그 공간은 처음엔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서울 강북 외곽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떨어진 낡은 골목길, 오래된 간판들과 셔터 내린 상점들 사이에서 정우의 교습소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문을 열었다. 정우는 처음부터 간판에 이름을 넣는 것이 조금은 낯설었다. 정우라는 이름을 내세운 적은 없었다. 그는 늘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던 삶을 살았으니까. 어릴 땐 형들을 따라 자라선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서, 교직에 있을 땐 학생들의 뒤를 봐주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문 앞에 적은 건 평생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우 바이올린 교습소. 간판 밑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누구나 오세요. 아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동네의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중학생, 사촌형의 낡은 악기를 가져온 초등학생, 그리고 간혹 지나가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고등학생까지. 정우는 그들에게 연습보다 먼저 악기를 다루는 마음을 가르쳤다. 악기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해요. 그 말에 아이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에서의 수업은 어떤 기대나 평가도 없이 오로지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정우가 교습소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첫 수업을 시작하던 즈음, 형들의 삶은 조금씩 삐걱이기 시작했다. 장남 재호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공사 중단과 부도 소식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의사라는 직함 하나로 감당하기엔 욕심이 너무 컸고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건 책임이 아닌 투자 자본이라 믿고 있었던 대가였다. 차남 재미는 토지를 매각한 자금과 예금을 합쳐 고급 음식점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빚을 끌어다 쓰는 사이 가맹 계약은 속속 해지됐고 결국 그는 모든 계좌를 동결당한 채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었다. 둘은 여전히 정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이제 그들은 다시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습소 한켠 벽엔 유리 케이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안엔 오래된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윤정이와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세워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교습소의 아이들이 모르는 따뜻한 표정으로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지은 그 미소는 생전 단 한 번, 정우가 군 입대 전날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사진 한 장만 찍자며 불러세운 자리에서 찍힌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정우가 어머니와 진짜 가족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그의 하루는 바빴다. 아이들의 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잊지 않고 줄을 조율해주며 매일 같은 차로 손수 만든 미음을 교습소 옆방에서 따뜻하게 데워 간식을 내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은요, 가족 없으세요? 정우는 그 말에 잠시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내 가족이에요. 그 말에 아이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는 조용히 납골당을 찾았다. 꽃다발 대신 작고 단정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갔다. 그 안엔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정우 선생님,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세요. 그 카드를 유골함 앞에 내려놓으며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던 그는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저도 제 이름으로 연주할게요. 어머니. 그 말엔 미움도 한도 미련도 없었다. 정우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 말을 건넸다. 유골함 너머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것이라 믿으며 그는 아주 오래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습소에 돌아온 정우는 아이들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날 울려 퍼진 첫 음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롯이 정우라는 이름의 선율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누구의 악보도 아닌 그만의 곡으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사람이 들을 줄만 안다면 아주 오래 남을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